네, 안녕하세요. 저는 자립생활센터 강영준이라고 합니다. 자립생활센터에서는 발표할 타이틀은요, 중도시각장애인의 더 나은 행복을 위해 동행하는 당사자들의 페이스메이커입니다. 아까 스포츠 여가 팀에서 또 중요하게 발표해 주셨던 것 중에 하나가 러닝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최근 또 운동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러닝이 굉장히 유행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러닝과 함께 마라톤도 같이 인기가 굉장히 많아졌다고 들었는데요. 또 약간 TMI로서 우리 또 페이스메이커에 대해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잠시 소개해드리자면, 마라톤의 용어로서 선수들의 목표한 기록을 달성하기 위해 같이 이렇게 속도를 유지하면서 같이 함께 달려주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이러한 페이스메이커들은 앞에서 굳이 달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앞에서 바람을 막아주는 방패막이의 역할도 하고요. 또 선수들이 오버페이스로 지치지 않도록 속도를 유지하는 역할도 하고, 또 이제 같이 달려줌으로써 심리적인 안정을 같이 도모하기도 하고, 또 남은 거리를 말해주면서 동기를 부여하고 격려하는 역할도 하는 등 굉장히 많은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중도시각장애인들이 자립 과정이 이 마라톤과 같은 느낌이 있다고 저희는 생각했고요. 그래서 저희 이용자들이 목표한 꿈들을 이제 달려나갈 때 저희들이 또 옆에서 이렇게 같이 동행하면서 옆에서 같이 응원하고 함께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자 이렇게 타이틀을 정했습니다. 저희 자립생활센터에서는 개별 ILP, 기초재활훈련 등 이제 교육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또 이런 자조 모임이라든지 정보 제공 등 자립센터에서 담당하는 많은 사업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오늘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것은 자립생활센터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진행하는 권익 옹호 그리고 동료 상담의 변화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간단하게 주제만 먼저 말씀드리자면, 권익 옹호에서는 생활 밀착형 접근성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동료 상담에서는 새롭게 동료 상담과 역량 강화 교육 프로그램과 가족 멘토링 프로그램을 신설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자세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접근성 모니터링은 최근 몇 년간 권익옹호에 핵심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인데요. 시각장애인들이 일상 속에서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접근성 문제들을 이제 현장에서 점검하고, 특히 이제 그런 것들을 당사자들이 직접 참여하는 형태의 모니터링 사업입니다. 이러한 접근성 모니터링의 목표는 시각장애인들이 일상생활 영역에서 정보 접근성 실태를 확인하고 정책 개선 사항을 근거를 이제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의 활동 방향은 일상생활 영역뿐만 아니라 권리 실현에서 직접 연결되는 영역에서 중심적으로 이제 특화 일자리 모니터링 요원들을 활용해서 직접 당사자들이 현장을 조사하고 문제점을 노출한 뒤 이것들을 이제 다 종합해서 11월경에 저희들이 이제 매년 진행하고 있는데요. 정책 토론회를 통해서 문제 개선 사항을 이제 요구하는 것까지 진행하게 됩니다. 저희 접근성 모니터링의 경우 22년도부터 지하철 모니터링을 시작으로 버스 정류장 그리고 주민센터, 또 이제 작년에 문화체육시설까지 4년 동안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모니터링을 조사해 왔는데요. 올해의 경우 당사자들의 의견을 모아서 생활 밀착형 접근성 모니터링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생활 밀착형 접근성 모니터링의 사업 내용을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생활 밀착형 접근성 모니터링을 통해서 구청, 보건소, 우체국, 그리고 의료기관, 대형마트 등 저희들이 이제 일상생활 속에서 빈번하게 접근할 수 있는 시설들에 대해서
접근성 이제 실태를 이제 점검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어째 매년 선거를 진행하고 있는 듯한 착각이 드는데, 두 번째로는 올해 또 통선을 계기로 해서 선거 정보뿐만 아니라 투표 접근성 모니터링을 통해서 선거 공보물 접근성뿐만 아니라 투표소에서 기표대 또 보조용구 설치 등 이제 시각장애인들이 편의 제공 이제 환경 적용 사항을 여부 등을 이제 저희들이 점검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약품의 점자, QR 코드 표기랑 유통 접근성을 통해서 점자와 QR 코드의 표기가 적절하게 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조사하고, 또 실제적으로 저희 시각장애인들이 시중에서 구매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하고자 합니다. 네, 이렇게 저희들이 권익공호의 접근성 모니터링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동료 상담의 변화점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실무 역량 강화로 완성하는 전문 동료 상담을 주제로 동료 상담과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두 번째로 중도 시각장애인 당사자 가족들이 포괄적인 케어를 위해서 가족 멘토링 프로그램을 신설하게 됩니다. 특히 동료 상담과 역량 강화 프로그램의 경우 기존의 동료 상담과 슈퍼비전에 더해서 동료 상담과 워크숍, 그리고 동료 상담과 상호 멘토링 프로그램이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당사자부터 가족들까지 아우르는 지속 가능한 동료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짧게 줄여서 연대, 성장, 지속. 약간 외우기 쉽죠? 이거는 왠지 기억해 두시면 나중에 좋은 일이 있을 것도 같아요. 잘 기억해 두시고, 자, 그래서 이러한 목표들을 저희가 달성하기 위해서는 또 활동 방향을 정했는데, 동료 상담가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가족들의 지지망 구축을 견고하게 지지하고, 동료 지지 체계를 확장하고 내실화를 도모합니다. 이러한 동료 상담의 변화점에 대해서 활동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자면, 첫 번째로 동료 상담과 워크숍입니다. 상담가들은 보통 이제 내담자들의 고통과 감정 등을 이제 직접적으로 지속적으로 다루는 직무 특성상 아무래도 정서적인 소모라든지 감정적인 이제 피로감이 굉장히 축적되면서 많이 이제 조금 문제들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점을 파악하여 저희들은 상담가들에게 저희 기관에 이제 주로 이제 이용하는 상담가들 대상으로 해서 연 1회 문화활동 프로그램을 이제 지원하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제 상담가들끼리의 이제 네트워크 형성을 하는 것은 물론,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정서적이라든지 감정적인 피로감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동료 상담과 워크숍의 경우 작년 말에 이제 시범적으로 저희가 사업을 진행한 적이 있는데요. 상담가 분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이끌어냈기 때문에 피드백을 반영해서 조금 더 개선한 다음에 저희들이 조금 더 좋은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동료 상담과 상호 멘토링 프로그램을 새롭게 시작하여 집단 슈퍼비전뿐만 아니라 소그룹 혹은 1대1 활동 지원을 통해서 상담가들끼리 이제 서로 경험이나 이제 사례 또 지식 등을 공유하면서 실무 역량 등을 이제 함께 성장시켜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가족 멘토링 프로그램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중도 실명인 당사자들의 경우 저희 이제 본센터를 비롯해서 시각 관련 이제 기관들이 이제 많잖아요. 이제 그것들을 통해서 굉장히 이제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데, 그에 비해 당사자분들의 가족들의 경우 이러한 이제 심리적인 이제 문제라든지 정보 제공 서비스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이제 부족한 실정을 저희가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이제 유사한 경험을 가진 이제 선배 당사자 가족들을 이제 멘토로 저희가 이제
참여하게 해서 그 대상자 가족들에 대해서 심리적인 지지와 실질적인 정보 제공 서비스를 통해서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으로 저희 자립생활센터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게스트하우스 운영사업 돌봄의 근본 마음을 잇다 발표를 맡은 효명의집 김호직입니다. 먼저 여러 부서 많은 팀들이 참석해 주셨는데요. 효명의집에 대해서는 행사 참석이나 봉사활동, 신입직원 교육 등으로만 간략하게 좀 아실 듯해서 정말 간단하게 좀 설명하려고 합니다. 효명의집은 고령의 시각장애인들과 다양한 장애 유형들이 생활하는 소규모 거주시설이고 지역사회 활동 통합을 위한 1년 365일 24시간 운영되고 있는 기관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부재에 대해서 보완 설명을 조금 하고자 합니다. 아시겠지만 어제부터 오늘까지 AI에 대한 관련된 내용들이 정말 많이 나왔는데요. 효명의집에서 가장 큰 업무는 어르신들의 케어입니다. 그래서 돌봄의 업무는 기본이자 근본이 되는 일이며 이제 AI의 도움을 받아서 편리하게 업무를 진행할 수는 있지만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건 사람입니다. 돌봄의 근본이 되는 사람과 사람의 마음을 잇는 효명의집이 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발표하겠습니다. 네, 효명의집 기관 현황입니다. 효명의집은 본관과 신관 두 개의 건물로 구성되어 있고 소재지는 경기도 양주시 광정면 비암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게스트하우스 사업 운영은 신관 2층에 약 170m/제곱미터를 활용하여 2개소 6개의 호실을 설치할 예정이며 2개실로는 시각이랑 발달장애 거주인들 장애 유형에 맞춰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는 거주인들 특성 및 구성입니다. 앞에 보이는 그래프와 같이 효명의집 거주인은 정원 30명 중에 현원 29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중 시각장애인은 17명으로 약 60%, 시각의 발달, 지체장애 거주인은 12명으로 약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성별 구성으로는 여자 17명, 남자 12명이며 현원 29명 중에 8명은 비수급자이나 21명은 수급자로 경제적인 여유가 많이 부족한 어르신들이 대부분입니다. 전체 평균 연령으로는 68세로 거주시설 중에서 좀 비교적으로 높은 연령대를 보유하고 있고 장애 유형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시각장애인의 경우 평균 연령은 약 76세입니다. 시각의 거주인들은 65세로 모든 장애 유형의 고령화, 장애 중증화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게스트하우스 운영의 필요성입니다. 효명의집은 한 번씩 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소재지의 지리적 특성이 정말 옛날 시골을 보는 듯한 다소 좀 불편한 상황입니다. 그로 인해서 가족이나 지인들의 방문이 좀 어렵고요. 그로 인해 이제 면회와 외출, 특히 외박이 많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보여주는 화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앞에 화면에서 보시는 거는 이제 효명의집은 좌측 중간쯤에 위치하고 있고요. 지도입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역인 양주역은 우측 하단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자차로는 약 15km 정도로 30분 정도가 소요되지만 버스로는 약 25km로 1시간 정도가 소요되고 배차 간격이 1시간 30분으로 사실상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방문하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리고 다음 화면은 효명의집 인근 숙박업소 현황입니다. 숙박업소는 모텔부터 펜션 등 다양하게 있지만 장애인 객실이나 편의시설 등이 미설치되어 있고 비장애인들 우선 편의성으로 운영되고 있어 사실상 시각장애 어르신들의 경우 매우 좀 취약한 공간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또한 인근 숙박업소 이용의 경우 주말은 대부분 10만원에서 15만원 정도로 저렴하지 않은 편이고요. 이러한 사항들로 인해 면회나 외출, 외박 등이 어려워서 효명의집 내부에 게스트하우스를 설치하여 면회, 외출, 외박 등이 자유로울 수 있도록 공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앞에 사진은 효명의집 거주인들의 불편 사례입니다. 몇 분 익숙한 분들도 보이시죠? 첫 번째 이영태 어르신은 조금 원거리에 거주하고 있는 동생이 좀 암투병으로 인해서 자주 좀 방문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기간 방문을 하게 되었을 경우 게스트하우스 좀 부재로 방문을 좀 어려움을 표현하고 있고 이로 인해서 좀 어르신이 좀 많이 아쉬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운데 계신 분은 김인경 어르신이고요. 명절 연휴 기간에 자녀들과 인근 기간에 펜션으로 이제 외박을 진행하였는데 좀 익숙치 않은 외부 환경으로 인해서 의자에서 미끄러지는 좀 낙상 사고가 있었고요. 이로 인해서 심리적으로 좀 불안감을 느껴서 가족들과 좀 일찍 헤어지고 기간으로 복귀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김동희 어르신인데요. 가족들과 좀 인근 숙박업소에서 마찬가지로 좀 이용을 하였는데 독립보행이 원활한 어르신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편의시설 부재로 인해서 가족들에게 좀 의지하고 있는 것에 좀 심리적으로 좀 위축이 돼서 효명의집 내부에 게스트하우스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좀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은 게스트하우스 운영사업의 목적입니다. 고령과 장애 중증화로 인해서 이동에 제한이 있는 거주인들을 위한 게스트하우스 설치를 통해 익숙한 공간에서 면회, 숙박을 이용하고 소통함으로써 사회적 관계만을 유지하고 정서적 안정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게스트하우스 설치 예상 사진인데요. 처음으로는 이제 개선 전후 욕실 사진입니다. 가장 중요한 고령의 시각장애 어르신들과 이제 지체장애 거주인들을 위한 안전바랑 이제 의자 설치를 통해서 안전한 위생 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개선서 전후 사진은 침실입니다. 표면의 집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이제 시각장애 지인들이 방문할 경우에 이제 안전바를 설치해서 이제 방의 시작 끝에 이제 점자 표기를 통해서 이동성의 편의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개선 전후 사진은 주방입니다. 가족 및 지인들 방문 시에 숙박의 가장 중요한 공간은 이제 주방, 식사 공간인데요. 기존에는 간단한 조리 도구만 있었다면 지금은 냉장고, 식탁, 인덕션 등을 설치해서 즐거운 방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개선 전후 문틀 사진입니다. 각 공간의 문턱을 제거해서 휠체어 거주인들의 이동성을 확보하고 감각이 떨어지는 고령의 시각장애인들 어르신들의 안전성 또한 보장하고자 합니다. 또한 게스트하우스 신당 건물은 1층에서 2층까지 노유자 시설로 용도 변경을 하게 되고 장애인 편의증진 시설, 소방, 피난기구를 설치하여 안전한 운행이 진행됩니다. 네, 다음은 기대 효과입니다. 게스트하우스 운영 사업을 통해서 첫 번째, 가족 및 지인과의 소통 기회 확대로 교류를 활성화하고 두 번째, 사회적 관계망 유지를 통해 심리적, 정서적 안정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세 번째, 심리적 안정으로 삶의 질과 사회성 향상입니다. 마지막으로는 향후 계획입니다. 가장 첫 번째로는 가족 및 지인들의 만남의 장소 및 숙박 제공입니다. 당연히 무료로 진행되고요. 또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보호자들의 경우 양지역에서 픽업 서비스를 좀 지원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는 발달장애인 거주인들의 도전적 행동 지원 장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체중증 발달장애 거주인들의 도전적 행동이 간혹 이제 다른 거주인들의 안정성을 위할 때가 있어서 대상자의 안정을 위해 공간 분리 장소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는 감염병 및 비상시 격리 공간 활용입니다. 거주시설의 특성상 생활실, 식당 등의 이제 밀집이 집중된 공간으로 인해서 격리 공간 활용이 좀 필수적인 상황입니다. 네 번째로는 초기 입소자 또는 룸메이트 적응 공간 활용입니다. 지금은 시설 전원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활동을 좀 활발하게 하시다가 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으로 룸메이트 간의 조금 만남을 식사나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좀 점차 확대해 나가는 장소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가정체험 공간 활용입니다. 표명의 집의 생활실은 2명에서 3명 정도가 사용하고 있고 전체 거주인 모두가 단체 생활이 아닌 가정 생활에서 조금 생활을 체험할 수 있도록 공간을 구성하고자 합니다. 네, 이상으로 표명의 집 게스트하우스 운영 사업 돌봄의 근본 마음이 있다를 경청해 주셔서